지방 분들은 수도권에 일부는 관심 있는데 대부분은 관심 없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전 국민의 이야기가 2, 3년 내에 될 거거든요. 정부는 그런 걸 더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계속 풀리고 있으니까 자산을 갖고 있어야 인플레가 해치가 되고 해치가 돼야지 상대적인 박탈감이 줄어들게 돼 있다. 이런 부분을 꼭 생각하셔가지고 가능하면 집을 사시고 그 다른 것도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면 자산 시장에 관심을 가지시고 주식 코인이라도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해보시는 거를 꼭 추천드린다. 아파트 슈퍼사이클의 저자이시죠. 망고쌤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결국에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앞으로 이제 공급이 적은 한 3, 4년 동안은 이제 어쨌든 우상향으로 간다. 네. 뭐 서울도. 근데 그러면 이제 수도권까지 그리고 이제 지방 대도시도 그렇게 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방 대도시도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이거는 이제 돈이 많이 풀리니까 어쩔 수 없는. 돈도 많이 풀리지만 이제 전국 단위로 보면은 금리는 똑같으니까 예, 개별 특성으로 보면은 그 동네 주택은 그 동네 분들이 소비를 하시니까 개별적으로 보면 이제 얼만큼 이제 신규 공급이 많냐 적냐 이거에 따라 정해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놀랍게도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제대로 잘 작동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호황일 때는 분양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공급이 확 늘어나고요. 공급 늘어난 물량들이 이제 쏟아지면서 이제 갑자기 금리가 오른다든가 이런 트리거가 발동하면서 가격이 뚝 떨어져요. 그럼 또 공급이 줄어요. 공급이 줄어서 서서히 또 가격이 오르면 또 공급이 늘어요.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지방은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난 2022년, 2023년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 힘든 시기에 공급이 엄청 많았습니다. 지방 대도시들이. 결국에는 그러면 그 대도시들이 어느 시도부터 먼저 공급이 줄어든 효과들이 나타나냐, 입주 물량이 줄어든 효과가 나타나냐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 순서대로 올라올 건데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제가 1, 2년 전부터 말씀드렸던 게 울산이 제일 먼저일 거고 그 다음이 부산일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간의 문제지 이제 전 국민들이 이제 그 부동산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될 건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은 수도권 이야기예요. 별로 관심 없어요, 솔직히. 지방 분들은 수도권에 일부는 관심 있는데 대부분은 관심 없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전 국민의 이야기가 2, 3년 내에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부는 그런 걸 더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2020년, 뭐 21년 뭐 이럴 때처럼 이제 전국이 막 올라가는 그렇죠. 그런 상황까지 간다. 근데 그때는 이제 유동성이 뭐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어쨌든 뭐 금리도 훨씬 낮았었고 뭔가 집 사기 더 좋은 환경이었기도 했는데 맞습니다. 이번에도 과연 그렇게까지 막 지방 소도시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올까? 여기에 대한 좀 의문은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지방 소도시라고 하긴 그런데 이제 소도시의 기준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광역시를 제외해 보면 1, 2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오른 소도시들이 많아요. 전주라든지 진주라든지 진짜 10만도 안 되는 상주 같은 경우에는 상주 폭주했죠,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보면은 공급이 적은 데는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지방 시장을 설명할 때 아주 좋은 건데 지방 시장은 이제 공급이 적으면 바로 반응을 해요. 뭐 금리가 일정 게 어느 정도 타당한 수준에 있다고 하면 이런 것처럼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이 딱 잘 돌아가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오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지방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전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에 집을 사는 외지인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법과 제도가 전부 다 다주택을 이제 징벌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주택이나 많이 해봐야 2주택인데 그러면 외지 사람들이 지방의 주택을 사게 돼 있는 환경인가 또는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집을 뭐 두 채, 세 채, 네 채 살 수 있는 환경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번에는 좀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솔직히 말해 예전에 뭐 계집도 올라요 막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지방도 오르는 데만 오를 거다. 실거주자들이 좋아하는 데만 오를 거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도 소위 말하는 이제 똘똘한 한 채 같은 것들이 작동을 할 것이다. 네. 의외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수도권에 아파트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근데 지방이 아파트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이상하게 들으실지 모르시겠지만 세대수 대비 아파트 세대수를 비율을 따져보면요. 전국에서 광역시 중에 서울이 제일 낮습니다. 42% 정도 되거든요. 근데 광역시들은 이제 50% 중반에서 60% 중반까지 돼요. 실제로 그 지방은 아파트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서울보다 세대수 대비로 보면. 빌라를 거의 안 짓죠. 그렇죠, 안 짓죠. 아무도 안 사니까. 그렇죠. 사지도 않고 뭐 그 아파트도 사실 그 신축 들어오면 들어가시고 구축들은 살라고 하지도 않으시더라고요. 대부분 보니까. 그러니까 지방은 구축 아파트가 빌라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죠. 이제 보면 아파트가 많으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지방은 더더욱 이제 오르는 데만 오르지 않을까.
않을까. 네. 이렇게 근데 사실 이게 수요와 공급이 정확하게 작동해서 어찌 보면 자정작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23년 뭐 이럴 때 가격이 막 폭락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착공을 아예 안 하고. 그렇죠. 하면 망하니까.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제 공급이 또 끊기고. 그러니까 다시 또 가격 올라가고. 맞습니다.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 이제 서울 수도권은 뭐 규제나 뭐 이런 정부 정책들이 계속 좀 그렇죠. 중첩돼서 적용되니까 오히려 그게 시장 경제랑 좀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이라면 지방도 뭐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공급이 더 부족한 수도권 서울로 사는 게 낫지 않냐 이런 그렇죠. 생각을 지방에 계신 분들이 더 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아니 그렇죠. 어차피 다 안 좋으면 저기 사지 뭐. 그런데 토어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분들은 그래도 그냥 지방 광역시 자기 동네에 대장급을 사는 게 나을까? 아니면은 수도권 내에 비규제 지역들 그래도 지금 아직 안 올라간 데도 있으니까 그런 데 살까? 이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쉽게 그냥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뭐 대구에 내가 살고 있는데 지금 비규제 지역에다가 밖에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동탄이나 구리에 구평을 사는 게 맞냐? 네. 뭐 10억, 12억 하는 구평을 사는 게 맞냐? 아니면 그 돈으로 차라리 범어동에 구평을 사는 게 맞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실거주도 해야 되고 하니까 아마 그분들은 범어동이나 해운대 이런 데를 선택하지 않을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있죠. 만약에 그쪽에도 이미 집이 있는데 하나 더 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 비규제 지역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이미 집이 있으신 분들은 그 외곽을 선택하시는 것 같고 이미 집이 없으신 분들은 뭐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지금 규제 지역, 비규제 지역보다도 차라리 실거주가 가능한 그 동네에서 가장 좋은데 가격대가 비슷하니까 네. 들어가시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광역시들 중에 대장 단지들이 네. 뭐 약간 뭐 회복한 데도 있지만 아직도 뭐 정보 좀 못 간 데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런 데들이 차라리 이제는 갈 타이밍이다. 뭐 이렇게 그렇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 서울 수도권 안쪽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네. 그러면 이제 대출도 뭐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도 막막해 하실 것 같은데 네. 서울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뭐 지방에 가서 투자하는 거는 별로 권하진 않으시죠? 뭐 그렇죠. 예. 그러면 서울 수도권의 비규제 지역을 가가지고 뭐 전세 끼고 산다. 뭐 이게 좀 괜찮은 전략일까? 아니면 그냥 토호제 안쪽으로 어떻게든 들어간다. 뭐 이게 나을까요? 저라면 이제 토호제 안쪽으로 어떻게든 들어갈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투자자들의 시장이 아니고 실거주자들의 시장이기 때문에 장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사실 투자는 2년 뒤에 어떻게 될 건지 이게 제일 고민이지만 사실 실거주하시는 분들은 뭐 얘를 투자할 수도 없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우리 가족들하고 얼마나 더 이렇게 사는데 만족도가 높을 거냐 이런 것도 고려하셔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앞으로의 집값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겠죠. 더더욱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토호제 아닌 데가 오르겠냐, 토호제인 곳이 오르겠냐, 이제 이런 게 고민해 보시면 답은 이제 정해져 있는 거죠. 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저는 조금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 다들 지역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상품도 이야기해봐야 된다. 예를 들면 이제 비규제 지역이나 뭐 동탄, 구리, 남양주 이런 데를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비규제인 주택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 수도권에 서울에 살아야 되는데 뭐 구리나 동탄에 갭 투자를 할 거냐? 또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그냥 서울에 전월세 살면서 빌라나 이런 거는 토제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이 많이 돼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한번 해볼 수 있죠. 너무 초기 이런 데는 저는 권하지 않거든요. 예, 권하지 않은데 뭐 사업 시행 인가가 낮다든가 뭐 관리 처분 인가 직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네. 지금 살 수 있으니까 재개발 같은 경우에 그런 데는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고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초합 설립되면 이제 매매가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같은 경우 일기 노후 신도시 특별법이라든지 일기 신도시 이런 데는 집만 오래됐지 인프라는 완벽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곳에 작은 아파트라도 들어가서 살면서 그 실거주가 되니까요. 인테리어 좀 하고 이런 분들 실제로 많으시거든요. 하고 이제 살다가 보면 가격이 오를 거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전략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그러니까 실거주가 되면 저는 서울 내에 또는 일기 신도시에 뭐 작은 아파트라도 돈이 안 되니까 들어가시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재개발 빌라 같은 것도 단계가 많이 진행된 거 사놓고 전월세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요즘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적은데 네. 근데 좀 좋은 동네는 살고 싶으니까 네. 재개발은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냥 좋은 동네 막 강남의 빌라 네. 막 대치동 빌라 뭐 이런 거 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네. 이런 전략은 어떨까? 어쨌든 뭐 수요도 계속 있고 네. 뭐 공급도 부족하니까. 근데 그런 빌라들이 이제 강남 같은 경우에 빌라들이 이제 재개발이 되면 좋지만 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네. 그게 쉽지 않은 이유가 이제
구역 지정이 안 돼서 그래요. 구역 지정이 안 되는 이유가 의외로 반대로 이야기하면 수요가 많아서 그런데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강남이라든지 송파 같은 경우에는 택지직으로 분양을 했기 때문에 계획도시기 때문에 길이 반듯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재개발 구역이 지정이 되려 그러면 뭐 노후도 요건도 있지만 뭐 호수 밀도라든지 그다음에 뭐 접도율이라든지 네.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게만 충족을 못 하거든요. 충족을 못 해서 지구 지정이 안 되기 때문에 재개발로 안 하고 재건축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외에 뭐 가로주택이라든지 소규모 재건축이라든지 뭐 모아타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노후도를 만족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단독주택으로 예전에 분양을 많이 해서 단독을 지어놨다가 강남이라든지 송파는 수요가 많거든요. 젊은 세대들이 수요가 많기 때문에 임대 수요가 되죠. 많아요. 그러니까 뭐 단독만 나오면 뿌시고 신축은 계속 올려요. 그런 노후도가 것 안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노후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가 좀 안 되는 거 기대는 많은데 사실 알고 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그러면 임대 수요로 사야 되는 건데 그런 임대 수요가 높다는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자산으로서의 가치는 떨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추천하진 않고 뭐 꼭 그 입지를 누려야 되겠다. 뭐 자기 나의 스타일이야. 뭐 그러면 할 수 없는데 뭐 자산 가치 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런 건 추천하지 않는다. 차라리 그럴 때는 그냥 월세 살면서 그렇죠. 차라리 다른 동네에 뭐 개발 가능성 있는 그런 노후도 높은데 네. 그런데 차라리 투자하는 게 나을 수 있다. 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1주택자들은 지금 네. 웃고 있는 사람은 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뭐 진짜 뭐 반포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 이제 푸근하다고 하지만 네. 신축 가지고 있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은 뭐 많이 없으니까 대부분 하나는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내가 가려고 하는 동네는 이제 점점 멀어지는 느낌을 받는단 말이죠. 그렇죠. 네. 이런데 대출도 안 나오니까 그렇죠. 갈아타려고 봐도 내 거보다 딱히 좋은 데를 가지도 못하는 그렇죠. 이분들은 그냥 대기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집을 팔고 넘어간다는 게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도 있고 취득세, 등록세 이런 비용들이 발생하고 중요한 거는 이제 1주택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자녀들도 있고 하시면 그 심리적으로 이전할 때 생기는 그런 이제 그 벽 같은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다 감안해서라도 이익이 될 것 같으면 넘어가면 되는데 사실 뭐 모아놓은 돈이 많아. 뭐 5억, 6억 돼. 네. 그러면 저는 언제라도 비과세 요건 만족하면 넘어가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건 없고 상대적으로 내가 이 동네보다는 저 동네가 나은 것 같은데 돈이 없어. 근데 대출은 2억밖에 안 나와. 네. 그러면 안 하는 게 낫다. 뭐 물리적으로 안 되잖아요. 네. 예, 그리고 2억 더 받아서 갈 수 있는 데가 우리보다 조금 더 좋은 데인데 내가 팔고 옮기는 비용보다 클 거냐 생각해보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9억짜리 사는데 뭐 이래저래 따져보니까 뭐 한 10억 5천짜리 갈 것 같아. 그쵸. 이런 거는 막 크게 의미가 없다. 그렇죠. 안 하는 게 낫죠. 예. 참 금액이 한 몇 억 차이 나면 모를까. 뭐 근데 뭐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뭐 네. 직장 때문이라든지 교육 때문이라든지 그러면 상관없는데 투자를 생각하고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건 있지 않습니까? 이제 1주택자이신데 누가 봐도 우리 집이 앞으로 대세적인 어떤 그 수요가 몰리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뭐 나홀로 아파트를 살고 네네. 있다거나 뭐 재개발 재건축 뭐 전혀 안 될 것 같은 그런 뭐 빌라나 뭐 아파트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그냥 같은 값으로 네. 다른 동네 좀 가더라도 네. 투자성 있는 걸 좀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은데. 그 매우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홀로라든지 재건축이 안 되는 아파트도 가격이 올라요. 네. 근데 제일 마지막에 오르죠. 그래서 실제로 그래프를 보면은 비슷하게 따라는 갑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황금성이 문제거든요. 네. 우리는 이제 이사 가는 거는 실수요자 입장에서 보면은 딱 가야 될 타이밍이 있죠. 만기가 됐다든지 아이가 학교를 가야 된다든지 직장이 바뀐다든지. 근데 그때 잘 팔 수 있냐? 네. 제 값에 팔 수가 있냐? 소위 말하는 뭐 나홀로 아파트 저층이에요. 이게 안 팔려요. 그러면 더 깎으셔야죠. 그죠? 그러면 그래서 저는 황금성이 그러니까 크기가 마지막 종착지가 아니라 그러면 황금성이 좋은 데를 하시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 아파트 실거래 가격을 이제 분석을 해보잖아요. 분석을 해보면 가격은 그 신축일 때 가장 비싸고 22년 차 정도 되면은 다시 가격이 올라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왜 오르는지 생각해 보면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거거든요. 근데 아파트 가격이라는 게 현재 이용 용도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기대되는 이용 용도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네. 지금은 뭐 오래됐지만 소위 말하는 오래된 아파트지만 시간이 지나면 재건축이 돼서 신축이 될 거야. 그러면 가격이 오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20년 넘었고 이제 뭐 오래됐는데 용적률도 높고 재건축도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될 것 같은 데랑 차이가 확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황금성도 떨어지게 되고. 네. 그런 거 생각해 보면 황금성이 좀 있는 약간 뭐 15년 미만 아파트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차라리 좀 더 낡았더라도 입지 좀 좋은데 이런데 초기 재건축 아파트 입지 좋은데 이런 데 들어가서 애기들 키우면서
시간을 녹이면 더 좋은 효과가 날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 그 뭐 소위 말하는 막 1층이나 뭐 나홀로 이런 것들은 급등장 막 대세 상승장 이럴 때나 겨우 팔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환경성이 나쁘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럴 때 좀 팔고 옮기시는 게 낫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오를 때 팔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이. 이게 얼마 만에 온 그렇죠. 몇 년 만에 호황이- 남들 다 오르고 나 이제 마지막에 올라가는데 또 올라갈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죠. 네. 예. 그때 못 옮기면 또 이제 또 횡보장 나오면 이제 안 그렇죠. 팔리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 1층을 사시고 탑층을 사시고 뭐 이렇게 나홀로 아파트를 사신다 괜찮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것도 오를 건데 급등장이 왔을 때 팔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돈이 막 아예 없는 막 사회초년생 분들인데 막 아니면 뭐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데 둘이 모아서 막 1억 있고 막 이런 분들 이런 네, 분들은 네. 그래도 그냥 돈에 맞춰서 사는 게 맞을까요? 뭐 예를 들어 막 14평짜리 15평짜리라도 막 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돈을 조금 한 번 좀 더 모아야 되나요? 저는 이제 그 제일 좀 애매한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1억 있어요. 그러면 사실 1, 2년 전까지만 해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해봐야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기 외곽에 조그만 아파트 이런 거밖에 안 되는데 네. 사실 그런 게 재건축이 될지 안 될지도 사실 잘 모르고 가격은 안 돼도 오르긴 올라요. 근데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르겠죠. 그런데 저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자산을 가진다라는 측면으로 접근하시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내가 5억짜리 아파트를 뭐 1억 모았는데 뭐 여기저기 다 끌고 정책 자금 받고 엄마한테도 돈 좀 빌리고 해갖고 샀다. 그러면 저는 인생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이제는 빚을 내서 집을 샀기 때문에 이제 소비를 줄일 거고요. 네. 그리고 저축을 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리고 집을 샀으니까 관심을 가지겠죠. 뭐 유튜브라든지 강의라든지 이런 걸 들으면서 공부를 하게 되겠죠. 근데 이 빚을 하루아침에 갚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빚은 평균적으로 5, 6년 뭐 7, 8년까지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주택담보대출은. 그런데 젊은 분들은 2, 3년 정도 되면은 갚고 또 빚을 내서 또 이사 가겠죠. 그럼 그러는 과정 속에 본인이 변하거든요. 네. 이거 뭐 공부하고 뭐 절약하고 이러면서 맨날 이제 항상 이게 자산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뭐 살면서 5, 6년이 지난 사람하고 그냥 집은 너무 비싸니까 나는 1억밖에 없으니까 포기하고 5, 6년을 보낸 사람하고 반드시 차이가 나야지 정상이죠. 네. 그게 나라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저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작은 거라도 뭐 자산을 가지는 걸 추천드리고 특히 그 웅덩이의 메기처럼 네. 대출은 과하면 안 되지만 일정량의 대출은 사람을 뛰게 한다. 심장을 뛰게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저는 작은 거라도 사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을 안 사실 거면은 뭐 주식을 사시든 그렇죠. 뭐가 됐든 이제 투자를 하기는 해야 된다. 그렇죠.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앞으로 뭔가 돈도 많이 풀리고 뭐 예산도 네. 지금 막 늘어나고 뭐 네. 유동성이 계속 늘어나는 뭐 전 세계적인 글로벌 현상으로 그렇죠. 이제 일어날 거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내년 폭등장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이럴 때 어떤 거 요거 하나는 꼭 좀 뭐 마음에 담아둔다거나 준비를 좀 해라. 라는 어떤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뭐 주식을 잘하시고 코인을 잘하시면 주식 하셔도 되고 코인 하셔도 되는데 그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집은 하나 있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피터 네. 린치의 이야기가 자꾸 생각이 나는데 어린 시절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세계적인 펀드 매니저인데 자기는 이렇게 생각한다. 집을 먼저 사라. 네. 그리고 투자를 해라. 그래야지 망해도 나 앉을 일이 없다. 왜? 주식이나 코인은 변동성이 크니까. 그래서 집을 하나 능력 되시는 범위 내에서 사시는 걸 추천드린다. 왜냐하면 이제 에브리싱 랠리라고 그러잖아요. 돈을 네. 계속 불리고 있으니까 자산을 갖고 있어야 인플레가 해지가 되고 해지가 돼야지 상대적인 박탈감이 줄어들게 돼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꼭 생각하셔가지고 가능하면 집을 사시고 그 다른 것도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면 자산 시장에 관심을 가지시고 주식 코인이라도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해보시는 거를 꼭 추천드린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너무 좀 이렇게 간과하고 그냥 네. 뭐 가벼운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면은 나중에 정말 네.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질 수 있는 그쵸. 그런 어떤 그 시기에 지금 시작에 와 있는 것 같은 매우 중요한 생각이 시- 듭니다. 네.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요. 누군가가 이제 뭐 세상을 바꿔주기를 네. 바라면 안 되고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바꿀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더라. 네. 예, 본인 자신이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망고쌤님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선택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